1. 두 아들을 키우던 시절.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에 동남아 패키지 여행 가요. 할머니도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큰며느리 민지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 밑에 달린 댓글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올해 72, 평생을 남편과 두 아들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사진 속 제 아들 준혁과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옆에는 민지의 어머니가 함께 했습니다. 하와이 해변을 배경으로 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는 없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남편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안경을 고쳤으며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여행 갔구나.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마지막으로 큰아들과 함께 여행을 간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준혁이 대학생이었을 때, 그러니까 거의 15년 전의 일입니다. 남편은 75, 평생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은퇴한 성실한 사람입니다. 손은 거칠고 등은 굽었지만 늘 자식들에게는 웃는 얼굴로 대했던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저희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준혁과 둘째 재민이. 둘 다 저희의 전부였고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저희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했고 저는 동네 마트에서 캐셔로 일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희의 피로를 씻어주었습니다. 준혁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973년 겨울 큰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으로 달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무릎이 깨져 피가 나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으니 이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지요라고 말했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준혁이는 늘 똑똑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리더십도 있어서 반장을 도맡아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고 저희는 그런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준혁이가 받아온 상장들을 벽에 하나씩 붙여나갔습니다. 어느새 거실 한쪽 벽은 준혁이의 성취로 가득 차게 되었죠. 우리 준혁이는 커서 대통령도 될 수 있을 거야. 남편이 자주 하던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준혁이는 쑥스러운 듯 웃곤 했습니다. 재민이는 준혁이보다 3살 어립니다. 1976년 봄 벚꽃이 한창일 때 태어났습니다. 준혁만큼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항상 웃음이 가득했고 친구들과 잘 어울렸으며 특히 저희를 많이 생각해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먼저 엄마 오늘 힘들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였습니다. 재민이는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목공 수업에서 만든 작은 선반이나 연필꽂이를 선물로 가져오곤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 곳곳에는 재민이가 만든 가구들이 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그 가구들은 저희 부부에게 큰 보물입니다. 사실 두 아들의 성격 차이는 어릴 때부터 뚜렷했습니다. 준혁이는 독립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했습니다. 무언가를 해주면 제가 할 수 있어요라며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했죠. 반면 재민이는 협조적이고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항상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라며 자진해서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항상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용돈도 같은 금액으로 주었고 선물도 비슷한 가격대로 준비했습니다. 학원비도 동일하게 지원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실수였을까요? 서로 다른 성격의 아이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어야 했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아들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준혁이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 들어갔고 재민이는
중소기업의 디자인 팀에 취직했습니다. 저희는 두 아들이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는 것 같아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결혼할 나이가 되자 저희는 모든 저축을 털어 두 아들에게 똑같이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5천만 원씩. 저희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지만 아들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준혁이가 민지를 처음 데려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2010년 가을이었습니다. 민지는 단정한 차림새에 공손한 인사를 했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지라고 합니다.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준혁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생선전. 보통 손님이 오면 내놓는 것보다 더 많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 손이 많이 가셨겠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라며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 후 준혁이가 선언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민지랑 결혼하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놀랐지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면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둘이 이야기하며 준혁이가 좋은 짝을 만난 것 같다고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재민이는 2년 뒤인 2012년에 수진이를 소개했습니다. 수진이는 조금 수줍은 성격이었지만 웃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첫 만남에서 수진이는 직접 만든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파티시에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서툴지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두 아들의 결혼식은 비슷한 규모로 치렀습니다. 저희가 가진 돈의 거의 전부를 썼지만 아들들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였기에 아깝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두 신부 모두 아름다웠고 저희 아들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와 남편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아들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우리 평생 모은 돈이지만 너희의 새 시작을 위해 기꺼이 내어줄게. 남편이 준혁의 결혼식 전날 봉투를 건네며 한 말입니다. 준혁은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순간 그의 눈에 진심이 있었는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점점 멀어지는 큰아들. 준혁의 결혼 후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오던 방문이 두 달에 한 번으로, 그리고 어느새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비추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새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도 바쁠 테니까요. 결혼 초기 준혁이와 민지는 종종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항상 준혁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준비해 놓고 기다렸습니다. 갈비찜, 된장찌개, 잡채.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준혁아, 반찬 더 싸가지 않을래? 냉장고에 넣어두면 일주일은 먹을 수 있을 거야. 아니에요, 엄마. 저희 냉장고가 작아서 많이 못 넣어요. 그땐 그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그때부터 거리두기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준혁이 부부는 식사를 하고 나면 항상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엄마, 약속이 있어서요. 회사 일을 좀 마무리해야 해서요. 핑계는 다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오던 것이 두 달에 한 번으로 변했고 결국에는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길게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언제 한번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전화로 물었을 때 준혁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요. 프로젝트 끝나면 시간 내볼게요.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끝나지 않았고 약속된 저녁 식사는 몇 년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에 잠깐 들르더라도 20분을 넘기는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시계를 보며 서두르던 준혁의 모습이 선명합니다. 제 생일 때 일입니다. 준혁이 가족이 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고기를 사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도 골랐습니다. 준혁이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를 정성껏 만들었고 민지가 좋아한다던 해산물 파스타도 만들었습니다. 집안 청소도 구석구석 했습니다. 손주들이 놀 수 있게 방도 예쁘게 꾸몄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1시였습니다. 그런데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오늘 회사에서 갑자기 미팅이 잡혀서요. 좀 늦을 것 같아요. 괜찮아, 늦어도 상관없어. 엄마가 기다릴게. 결국 준혁 가족은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배가 고팠을 테니 바로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도중 준혁이 또 시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저희 6시까지 민지 친구 결혼식 2부에 가야 해서요. 지금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결국 그들은 도착한 지 1시간 반 만에 서둘러 떠났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손주들과 놀아줄 장난감들도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조금만 더 있다 가지 그래? 엄마가 과일 깎아놨어. 죄송해요, 엄마. 다음에 오래 있을게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그 다음은 늘 다음 명절로 미뤄졌고 약속된 오래 있을 시간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둘째 재민이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주말이면 아내인 수진이와 함께 와서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재민이가 오면 집안이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남편과 함께 고장난 가전제품을 고치고 수진이는 저와 함께 김치를 담그거나 반찬을 만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재민이가 현관문 손잡이가 헐거워진 것을 보고 바로 공구를 가져와 고쳐주었습니다. 이거 그냥 두면 도둑이 들기 쉬워요. 제가 단단히 고칠게요. 그런 작은 배려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수진이도 참 며느리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허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했을 때 일주일 내내 매일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음식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심지어 제 머리도 감겨주었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언제든지 달려올게요. 엄마, 아버지, 저희가 휴가 받았어요. 이번 주말에 바다라도 다녀올까요? 차는 제가 운전할게요. 재민이의 제안에 저희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함께 강원도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고 그것은 저희 부부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속초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과 손을 잡고 산책했던 그날 저희는 오랜만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두 아들의 차이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준혁이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바쁜가 보다,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민지가 시부모와 거리를 두고 싶은가 보다. 온갖 변명을 만들어내며 큰아들의 냉담함을 정당화했습니다. 남편은 가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왜 이럴까? 우리가 뭐 잘못했나?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들이 크면 다 그런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말자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많이 서운했습니다. 저는 준혁이에게 여러 번 전화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장은 항상 짧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바빠서요. 다음에 시간 내볼게요. 결국 저도 점점 연락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명절만이라도 가족이 함께 모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가족은 명절에도 짧은 시간만 머물다 갔습니다. 아침에 와서 점심 식사 후 바로 떠나곤 했습니다. 반면 재민이 가족은 전날부터 와서 명절 다음 날까지 머물렀습니다.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차례를 지내고 윷놀이도 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절날 아침 두 며느리의 모습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일찍 일어나 부엌일을 도왔습니다. 민지는 늦게 일어나 주로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민지야, 여기 김치 좀 가져다 줄래? 라고 부탁했더니 어머니, 저 요리 잘 못해요 라며 웃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도 참고 웃으며 대했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지면 아들과도 멀어질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괜찮아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3. 우연히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쌓인 빨래를 개키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수진이가 만두 빚는다고 하는데 같이 드실래요? 7시쯤 갈게요. 그래, 너희가 오면 좋지. 엄마가 반찬 좀 준비해 둘게.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잠시 쉬려는데 문득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준혁이는 뭐하고 있을까? 페이스북에 가입하긴 했지만 잘 사용하지 않던 저는 어색하게 검색창에 이준혁을 쳐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아들의 프로필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민지의 이름을 검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민지. 검색 결과에 며느리의 프로필이 보였습니다. 프로필은 공개되어 있었고 그녀의 일상이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놀라운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혁이와 민지가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작년 추석 시어머니와 함께 홍콩 여행이라는 설명과 함께 올라온 사진. 그 시어머니는 민지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올해 초 가족여행 일본 오사카라는 제목의 게시물. 거기에는 준혁과 민지, 그리고 민지의 부모님이 함께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희에게는 늘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라고 말하던 준혁이가 민지의 가족과는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단했던 삶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혁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첫걸음마를 떼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씩씩하게 교실로 들어가던 모습,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너무도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했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두 아들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주었고 동일하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준혁은 저희를 그의 삶에서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지의 SNS에 올라온 사진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서로 웃으며 여행을 즐기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 자리에 없는 저희의 부재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재민이 부부가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수진이는 직접 만든 만두를 가져왔고 재민이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막걸리 한 병을 사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문득 물었습니다. 재민아, 형이랑 연락하니? 재민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끔 해요. 형이 많이 바빠서 자주는 못 만나요. 형수랑 민지는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저희도 자주 못 만나긴 해요. 재민이의 말투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준혁과 민지가 저희를 피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재민이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 사실 나도 오랫동안 느끼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요. 준혁이가 우리를 멀리한다는 것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소. 두 아들에게 똑같이 사랑을 주고 지원했으니까.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다르게 됐소. 그날 밤 저와 남편은 서로를 마주보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서운함과 상처를 꺼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준혁에게 직접 물어볼까? 민지에게 서운함을 표현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낼까? 결국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준혁이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준혁에게서는 변함없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프로필 사진을 보며 가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더 잘해줬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저희와 준혁이는 서로 다른 삶을 살도록 정해져 있었던 걸까요? 4. 아이를 기다리는 둘째 며느리. 그해 가을 재민이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에는 특별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재민이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이를 가졌어요. 12월에 태어날 예정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첫 손주를 갖게 된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준혁이 생각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준혁이와 민지는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얘들아. 드디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구나. 남편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기쁘구나. 수진아, 건강 조심하고 입덧은 없니? 저도 서둘러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수진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조금 있지만 참을 만해요. 어머니가 해주신 미역국 생각이 자꾸 나요. 그날부터 저희 집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뜨개질로 아기 옷을 만들기 시작했고 남편은 아기 침대를 직접 만들겠다며 목공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손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과정이 저희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임신 중에도 자주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출산 준비를 하고 아기 이름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수진이는 더욱 딸같이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수진이가 출산 후 육아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돼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모든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런 걱정을 해. 나도 준혁이를 낳았을 때 똑같은 마음이었단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다 알게 돼.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수진이는 고마워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에게 느끼는 서운함을 둘째와 며느리의 따뜻한 관심으로 조금씩 달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한테 소식 들으셨어요? 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 형은 연락 없구나. 재민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형수님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2달 전에.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손주들이 태어났는데도 준혁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SNS로만 자랑하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랬구나. 저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 2명 다 남자아이예요. 건강하게 태어났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첫 손주들이 태어났는데 저는 그들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를 닮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남편도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더니 결국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니 남편은 홀로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재민이는 저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말하지 말 걸 그랬나 봐요. 아니야, 내가 잘했어.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도 우리 손주들인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아버지. 저희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더 행복해질 거예요. 재민이의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기도를 했습니다. 준혁이와 그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재민이의 아이를 위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준혁을 기다리지 않기로. 우리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과만 진정한 가족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결정의 순간.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설날까지 2주 남은 어느 날 저녁, 드디어 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이번 설날에 저희가 민지 부모님이랑 태국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못 갈 것 같아요. 1년에 2번, 그것도 몇 시간 머물다 가는 명절 방문조차 이제는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 된 것입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날에도 오지 않겠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전화기를 뺏어들더니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아, 아버지다. 내가 하는 행동이 아버지, 엄마한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알기는 하니. 작년 추석에는 10분 머물다 갔고 이번 설날은 아예 오지도 않겠다고? 너희가 민지 부모님과 해외여행 다니는 건 SNS로 다 봤다. 우리한테는 시간 없다면서 그쪽 부모님과는 자주 여행 다니는 거 아버지, 엄마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가정을 꾸려야 하고 민지와의 관계도 중요해요. 장인어른 장모님과 여행 가는 건 민지를 위한 거예요. 부모님도 이해해 주세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여행 잘 다녀오거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에는 오지 말아라. 내가 우리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무겁게 앉았고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준혁이에게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소. 두 아들에게 똑같이.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다르게 됐소. 그날 밤 저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이에 대한 기억들, 좋았던 시절의 추억들,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2016년 1월 13일 눈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준혁이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아픔을 키우지 않고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아, 엄마다. 내 형하고 어제 통화했어. 네?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내 형이 이번 설날에도 안 온대. 민지 부모님이랑 태국 여행 간다고. 재민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많이 서운하셨죠? 응.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했어. 정말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어. 이제 우리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 너무 오랫동안 준혁이 때문에 상처받아 왔어. 재민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엄마. 너무 많이 참으셨어요.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6. 새로운 가족의 형태. 그 일이 있은 후 준혁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재민이는 변함없이 저희를 찾아왔고 수진이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수진이는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저희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계시면 안심이 되요라며 저희 집에서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모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수진이를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했고 태교에 좋다는 음악도 틀어주었습니다. 남편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하면 수진이의 배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손주 잘 있니? 할아버지랑 곧 만나자라고 말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랜만에 삶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큰아들로 인한 상처가 재민이와 수진이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로 인해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10월이 되자 수진이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재민이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수진이는 오히려 침착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수진이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강인한 며느리인지. 12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재민이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3.4kg의 튼튼한 아기였습니다. 병원에서 작은 손을 꼭 쥐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며 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름은 지우로 지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으로요. 저희가 골라준 이름을 짓는다는 재민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우는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저희의 소원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은 손주를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가 준혁과 그의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지우는 참 순한 아기였습니다. 울음도 적고 수유 시간도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돌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민이와 수진이도 자주 저희 집에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우가 100일이 되던 날 저희는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웃들과 친척들을 초대해 함께 축하했습니다. 그날 재민이가 저희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희 집이 좀 좁긴 하지만 같이 사는 건 어떨까요? 지우도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서 자라면 좋을 것 같고.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살자고? 이것은 저희가 꿈꾸지도 못했던 제안이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너희 생활에 방해될 텐데. 방해가 아니에요, 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지우도 할머니 손맛에 음식 먹으면서 자라고 할아버지한테 인생 지혜도 배우고 저희한테는 축복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재민이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지우의 웃음소리에 일어나고 저녁에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일과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지우의 이유식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재료를 골라 깨끗이 씻고 정성껏 조리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지우와 놀아주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블록 쌓기, 그림책 읽어주기, 어깨에 태워주기. 지우는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느새 지우는 1살이 되었습니다. 첫 돌잔치도 저희 집에서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지우는 돌잡이에서 연필을 집어 학자의 기운이 있다며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일상 속에서도 가끔은 준혁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승진했다는 소식, 집을 샀다는 소식,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소식.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그의 인생에 없었고 그도 저희의 일상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형이 연락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문은 열어둘 거다. 하지만 예전처럼 기다리진 않을 거야.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니까.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저희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선택받은 사랑의 무게는 때로 무겁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가치입니다. 7. 예상치 못한 방문. 지우가 2살이 되던 해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저희 집을 찾았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 재민이 가족은 모두 외출했고 남편과 저만 집에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택배가 왔나 싶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준혁이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조금 야위어 보였고 눈빛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쁨, 분노, 서운함, 그리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누구요? 남편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준혁이 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도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내 감정을 추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들어오렴. 남편이 짧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니? 갑자기 찾아오다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이혼했습니다. 그 말에 저와 남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가 데리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제가 볼 수 있어요. 준혁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와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지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고 준혁은 그녀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일했다고 했습니다. 민지의 부모님도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민지는 제가 충분히 벌지 못한다고 불평했고 장인어른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준혁의 말에 따르면 민지의 부모님과의 여행도 모두 그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면 준혁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냉담했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민지가 시부모님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은 민지가 보기에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처음에는 제가 반발했지만 점점 그녀의 말에 휘둘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서운함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를 찾아온 거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이혼 후에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소중함도 너무 늦게 알았고요. 용서해달라는 말씀은 감히 못 드리겠습니다. 그저 가끔이라도 찾아뵐 수 있을까 해서요. 저는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그 해맑던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순수했는지 세상의 어려움을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저는 문득 물었습니다. 준혁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그럼 일단 밥부터 먹자. 이야기는 천천히 해도 되니까.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아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을 꺼내고 밥을 데우고 된장찌개도 데웠습니다. 준혁이 어릴 적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 눈물을 훔치며 먹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어머니 음식이 그리웠어요.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제 음식을 다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제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민이는 어디 있나요? 장을 보러 갔어. 지우를 데리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지우요? 아, 재민이 아들인가요? 그래, 내가 만나본 적 없지? 이제 2살이 되었단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이와 수진이 그리고 지우가 돌아온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 저희 왔어요. 재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이는 거실로 들어서다가 준혁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형. 두 형제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재민이가 먼저 다가가 준혁을 안았습니다. 형, 보고 싶었어요. 준혁도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두 형제가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지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모? 지우가 물었습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지우야. 이분은 삼촌이야. 아빠의 형 큰아빠. 수진이가 설명했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지우야. 삼촌이야. 지우는 준혁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에게 자신의 장난감 자동차를 내밀었습니다. 같이 놀아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8. 다시 찾은 가족의 의미. 그날 이후 준혁은 조금씩 저희 가족의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왔다가 나중에는 더 자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준혁도 저희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인 서운함과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일로 다투기도 했고 서로 마음을 다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준혁은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쌍둥이 준서와 준호는 6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해졌습니다. 지우와도 금방 친구가 되었고 새 사촌은 늘 함께 놀았습니다. 저는 비로소 모든 손주들을 안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서와 준호는 준혁을 많이 닮았습니다. 특히 준서는 어릴 적 준혁처럼 호기심이 많고 똑똑했습니다. 준호는 조금 더 내성적이지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예술적인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밥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내 손주들인데.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이혼 후 많이 변했습니다. 더 겸손해졌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주말마다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가거나 등산을 다녔습니다. 남편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준혁에게 냉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남편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준혁이 마당에서 함께 정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준혁아, 이 나무는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심은 거야. 남편이 오래된 감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기억이 안 나요. 준혁이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내가 아빠, 내가 대학 갈 때쯤이면 얼마나 클까요? 라고 물었던 게 기억나는구나.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우리는 앞으로를 봐야지. 두 사람이 서로를 꼭 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재민이와 준혁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형제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준혁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재민이는 디자인을 맡아도왔고 준혁은 재민이의 승진을 위해 자신의 인맥을 활용했습니다. 형, 사업 잘 돼가요?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아직 작지만 천천히 키워나가려고. 내 도움이 정말 컸어. 별 말씀을요. 형제니까 당연한 거죠. 저는 그런 두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75이 된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 며느리,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들. 제가 원했던 가족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느 추석날 저희 집은 온 가족이 모여 북적이었습니다. 준혁과 그의 아이들, 재민이 가족, 그리고 고모들과 삼촌들까지. 오랜만에 대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제사상을 보며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하나가 된 가족.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행복하소? 네, 정말 행복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우리 집. 손주들의 자장가를 불러주며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관계는 선택입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그것뿐입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단단한 관계로 재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의 황혼기에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단순한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사랑하는가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진정한 가족의 품 안에서 따뜻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용서와 화해의 문을 열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길고 관계는 변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삶의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임을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